안녕하세요, 안재영쌤입니다. 얼마 전에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번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제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이론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흥미가 좀 떨어지고 좀 지루해지고 그럴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끔씩 좀 이렇게 실전적인 거, 좀 현장 관련된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 만든 거는 글로벌 금융 마인드 함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금융도 이제는 조금 이렇게 글로벌한 관점으로 이렇게 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2016년도에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실시한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 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66.2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OECD가 정한 최소 수준인 66.7점에도 못 미쳤다는 거예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은 낙제점을 받아가지고 금융 문맹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릴 때서부터 금융 교육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서부터 뭐 이렇게 투자나 금융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는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뭐 그 어린 그 학생이 뭐 이렇게 주식이나 그런 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많은 학부모님들은 주식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저축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좋은 직장 가질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금융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사회생활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어릴 때서부터 좀 이렇게 그 마인드 그런 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른들도 사실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식을 통해서 모인 부조금으로 13살 때에서부터 투자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결혼식과 함께 평생 중요한 날 중 하나로 꼽힌다. 성인식 날에는 일가 친지와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는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부조를 한다. 그래서 뉴욕 중산층의 경우 성인식을 한번 하면 평균 5에서 6만 달러가 부조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중요한 건 이 돈이 모두 행사를 치른 부모가 아니라 이날부로 성인이 된 13살짜리 주인공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통장에 들어있는 자산 관리를 자녀와 함께 하거나 혹은 아이에게 직접 맡긴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나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도 키우게 된다. 이런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데다 굴리냐면 통장에다 넣고 예금이나 주식, 채권 이런 데 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돈이 이들이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에는 대략 2배 안팎으로 불어나 있어서, 어림짐작으로 따져보면 뉴욕 중산층 유대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는 대략 우리 돈 1억 원 안팎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13살 때서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하고 한창 뒤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직접 자기가 사회 나와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하는 거하고는 이게 시간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마인드를 가지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 거의 관심을 안 갖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하게 돼서 딱 보면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리는 이 영상물은 절대 투기로 조장하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게 이게 뭐 투기나 그런 게 아니고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함께 투자 대상 기업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우량주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지난 이제 10년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11년도 1월 달 보면 한 13,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하죠? 예, 거의 57,9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몇 배나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이 정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쑥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나니까 아이 털자 하고 팔아버리고 그냥 여기서 손실 보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10년 전서부터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뭐 투자를 한다 하면은 상당한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주식에 이제 그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단타로 뭐 이렇게 좀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런 거 재미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테크 주식, 미국 기술 주식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때까지는 미국에서 뭔가 새롭게 혁신이 일어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뭐 PC,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그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미국 쪽은 아무래도 좀 혁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엔비디아라는 그런 주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걸 티커라고 해요. MVDA.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드 같은 거죠. 주식 코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이제 498.21달러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 한번 보세요. 아이고. 10년 전 뭐 이렇게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뭐 이렇게 조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이제 그래픽 카드 그런 거 이제 만들고 또 AI 쪽도 이제 그 진출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를 소프트뱅크로부터 뭐 400억 불의 인수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장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례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술 주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뭐 돈 100만 원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때 좀 투자를 했다. 근데 좀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확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돈 100만 원이 또 이렇게 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크게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유망한 우량주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그 시장 트렌드나 그런 걸 좀 공부를 평상시에 좀 이렇게 경제 기사 같은 거 읽고 그러면은 이게 좀 언급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굉장히 좀 재미있겠죠. 공부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는 그런 주식 보면 테슬라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전기차 시장이 사실 열리지 않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가 생산되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테슬라 주식이 확 올랐죠.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전까지 그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말들이 많았죠. 이게 뭐 되겠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 주가가 확 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뭐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뭐 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발표될 거다 막 그런 소문들이 있고 했는데 별로 그닥 뭐 혁신적인 아주 혁신적인 그런 그런 게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좀 푹 빠졌어요. 근데 뭐 몇 년 전서부터 좀 이렇게 투자를 했다 하면 뭐 좀 푹 빠져도 여전히 굉장히 큰 이익을 얻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성장하는 그런 그 회사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 쪽 이런 쪽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타는 너무 이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미국 주식도 그 큰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 43%의 소매 투자자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우리 같은 투자자예요.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43%의 그런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빚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쪽이 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요런 그 파생 상품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생 상품은 일단 이 현물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상품인데 말하자면 옵션, 마진 이런 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옵션에 투자한 그런 경우가 23%, 여기 보면 마진이 10%둘 다 투자한 경우가 10% 이렇게나 돼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옵션에 100개 주식을 이렇게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런 거래보다 좀 복잡하고 그리고 위험성도 굉장히 커요. 이런 그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이게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 주식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렁이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왜 변동성이 또 심해지냐면 이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로빈후드 인베스터스, 그러니까 로빈후드 투자자들이란 그런 이제 신조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얘네들이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갖다가 힘을 보태고 있느냐,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로빈후드 투자자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로빈후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쉽게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어플이래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어플이 좀 젊은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를 좀 많이 끌어들였대요. 그런데 좀 이렇게 워낙 좀 이렇게 미성숙돼 있는 투자를 하고 또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금융 상품들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뭐 손실도 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갖다가 좀 안 좋게 하는 좀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은 단타나 뭐 그런 것보다는 여윳돈으로 꾸준한 장기 투자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이 미국의 이제 인덱스 펀드, 지수 펀드죠. 이 지수 펀드는 미국 테크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성장을 해요. 이제 그 이게 뭐냐면 지수 펀드다 보니까 말하자면 S&P 500 지수를 이거를 그대로 트래킹하는 그런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 S&P 지수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그 따라가는, 벤치마크하는 그런 이렇게 펀드예요. 그래서 최근 1년 수익이 한 11.21%로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니까 S&P 500이 대체로 좀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래 전서부터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수 펀드도 펀드들마다 이렇게 그 정확하게 S&P 500 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펀드마다 운영하는 회사도 틀리고 또 이렇게 운영 비용도 틀리고 그리고 투자한 주식 종목들도 다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이렇게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100%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 운영하는 펀드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 VTI라는 그런 지수 펀드도 있거든요. 뱅가드라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최근 1년 수익이 한
4.86%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역시 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에 있죠. 근데 투자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틀려요. 한 대체로 뭐 시가총액이 1343.61억 불 이렇게 되니까 뭐 한 140조가 넘는 그런 큰 펀드죠.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그런 큰 펀드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SCHB 해서 요 슈왑이라는 데도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것도 지수 펀드인데 조금씩 이렇게 수익률이 틀려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 성향은 이렇게 따라가죠. 비슷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조금씩 다 틀리고요. 그리고 또 VOO라고 해서 이것도 또 뱅가드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예요. 지수 펀드예요. 이것도 최근 1년 수익률이 11.15%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보면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굉장히 그 우수한 그런 성과를 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펀드가 있냐면 미국에는 또 부동산 투자 펀드가 있어요. 리츠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시도는 좀 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 금융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고도화가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온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90% 이상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매월 배당금을 줘요. 이런 데는 이 리얼티 인컴이 미국 뭐 리츠 펀드 중에서 좀 유명한 편인데 보면 여기 배당금이 연간 4.75%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거죠. 요즘 어디 돈 맡겨 놓으면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당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데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아파트 그런 거 이제 투기를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가 뭐 그런 데 투자를 하면서 막 이렇게 또 그 리스크를 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무슨 그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관리하고 하는 그런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에너지와 비용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펀드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보면 1994년도에 이 주식에 상장이 됐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엔. 근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연 15.3%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만 이렇게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주식 시세도 꾸준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 주식 시세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값어치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시세도 오르고 또 배당금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우수한 그런 그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아직은 주식시장에서는 리츠나 이런 것들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테크 주식이든 뭐 인덱스 펀드든 리츠든 굉장히 다양해요. 그 미국 주식 쪽만 이렇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좀 투자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거예요. 빨리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그냥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매년 한 수익이 한 8%로 이렇게 잡아봐요. 뭐 이때까지 지금 소개한 그런 펀드는 막 10% 넘게 막 연간 대체로 뭐 수익도 내고 그러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S&P가 평균적으로 한 7, 8% 매년 이렇게 그 오르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얼마를 투자하냐면 그냥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윳돈 2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 이게 3천만 원이 넘고 20년이 되면 이게 1억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10대서부터 뭐 간간히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를 뭐 그냥 놀고 뭐 옷 사고 그런데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데 좀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리고 한 8% 정도 수익을 냈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지났다 하면 굉장히 큰 목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말하자면 한 연간 2, 3% 정도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런 그 여윳돈이 생기면은 이걸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뭐 이렇게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자격증 따는데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뭐 이렇게 또 그 포트폴리오로 짜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좀 빨리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이렇게 빨리 좀 시작을 하는 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교육을 이룰 뭐 좀 이렇게 교육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좀 잘 사실 안 돼 있죠. 만약 이제 어린 학생들이 뭐 주식이나 채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공부나 해. 어디 뭐 좋은 대학 가고 어디 좋은데 취업할 그런 그 지금 생각이나 해. 뭐 이렇게 하지. 사실 요런 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좀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사실 없고. 그런데 이거는 어릴 때서부터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면 생활 방식도 틀려지죠. 훨씬 더 좀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생활하는 그런 습관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그 소비하는 것도 좀 짜임새 있게 소비를 하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야지. 난 투자자야. 뭐, 뭐 애플 주식 이렇게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난 애플 주주야. 뭐 이런 그 좀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금융 이런 걸 공부를 좀 할 때 이렇게 그 좀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미래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